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빅 이벤트가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금리 인상에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로 금리가 올라간다면 시장에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FOMC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방송과 함께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에는 팔아라라는 격언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 우리 증시는 그래도 힘을 내면서 출발했습니다. 양대 시장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한 이후에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마감까지도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수익률과 가치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보셨던 헤드라인에서 몇 가지를 꼽아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보도국의 김미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체감 물가는 아직 높아서 장보기가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지난달 물가 상승률에 대한 통계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통계청은 오늘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 상승률인 4.2%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입니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6.4% 내리면서 물가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공식품도 7.9% 올라 전월 9.1%보다 둔화하는 영향을 보였고요. 농축수산물도 1% 올라 전월보다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될지 궁금한데요. 전망은 어떤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우선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개인 서비스가 전년 대비 6.1% 오르면서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원 물가 역시 4.6% 올랐습니다. 근원 물가는 전월 4.8%보다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도 빠른 물가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전기가스 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 국제유가, 환율 등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계청 역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물가가 오르기도 했고 하락할 여지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부동산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네, 이번 달에는 3만여 세대가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직방은 올해 5월 분양 예정 물량이 32개 단지 총 3만 102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 동월 17,000여 가구보다 77%가량 많은 물량입니다. 이 중 19,800여 가구는 일반 분양으로 이는 지난해 5월과 비교해 32%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권역별로는 어떤가요? 네, 전체 분양 예정 물량 중 수도권이 13,500여 세대로 지방보다 약 3,000세대가 더 많습니다. 이 중 경기도는 7,760가구로 최다 물량이며 서울이 3개 단지 2,900가구, 인천은 2,800가구 순으로 분양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강원, 대구, 대전 등 16,6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직방은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분양시장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이어서 건설사들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 눈치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3만여 세대가 분양에 나서고 있고 권역별로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마지막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결제할 때 수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수표 사용과 관련한 통계가 나왔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도 짚어주세요. 네, 예상하신 대로 10만 원권 수표 이용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통계 결과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만 원권 자기압 수표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111만 4건으로 전년 14만 5천 건 대비 21.6%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금액 역시 14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21.6% 감소했습니다. 이는 5만 원권 지폐 사용이 확산되고 신용카드 및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5만 원권은 배서 등의 불편이 없고 자금 추적, 부도 등의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 자기압 수표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10만 원권을 포함한 정액 자기압 수표 하루 평균 이용 건수 역시 2021년 22만 3천 건에서 지난해 18만 6천 건으로 16.7% 줄었습니다. 금액도 920억 원에서 830억 원으로 9.9%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5만 원권 사용 확대에 이어 전자방식 지급 수단이 발달하면서 10만 원권을 포함한 자기압 수표 이용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물가 상승률 소식부터 수표 사용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미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후장에 주목할 만한 공시를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행 공시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뉴스행 공시 김혜연입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 JP 모건 체이스는 이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하루 휴장을 하고 문을 연 오늘 우리 시장은요, 이 FOMC와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한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럼 이 밖에 또 짚어볼 만한 기업들의 주요 공시와 뉴스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HK 이노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정 실적 관련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은 56억 4,100만 원, 매출액은 1,848억 9,200만 원, 당기순이익은 29억 4,400만 원이라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33.3% 증가를 한 수치이고요. 매출액은 2.6% 늘어났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2%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또 최근에 이 SK 이노엔은 엠폭스 누적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기대감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HD 한국조선해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흘간 총 2조 7,900억 원 규모의 가스선 12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만 세제곱미터 LNG선 2척, 또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선 4척, 8만 8천 세제곱미터급 LPG 운반선 2척 등 총 2조 4,230억 원 규모의 선박 총 8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오늘 공시를 내놨습니다. 오세아니아에서 수주한 LNG선 6척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고요. 또 아시아 선사로부터 수주한 LPG 운반선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F&F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관련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4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덕분에 중국 본토에서의 소비가 빠르게 회복된 것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74억 원으로 13.8%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23.3% 늘어난 1,189억 원을 기록했는데 F&F의 이 같은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익 P&E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100% 자회사 테크랜드에 대한 흡수 합병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합병 관련한 이사회가 결의된 지 약 3개월 만인데요.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이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이 됐고요. 합병 비율은 1대 0으로 테크랜드는 합병 이후에 해산될 예정입니다. 테크랜드는 2차 전지 조립 공정업을 영위하면서 각형과 파우치형 또 원통형 등 다양한 배터리 공정 설비 R&D에 주력을 해왔는데 원익 P&E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해서 경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들의 주요 공시와 뉴스들 살펴봤고요.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어떤 건지 내용까지 다뤄보는 전문가의 시각에 거기에 AI 참견까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의 방한이 임박했습니다. 다음 주에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일머니를 풀고 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차장님께 이 첫 번째 주제를 여쭤보기 전에 제가 챗GPT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첫 번째로 수출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짚어줬고요. 두 번째로 고용이 증가될 수 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수출과 기술력이 향상된다, 수주된 인프라 사업에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줬는데요. 전문가님 이거 보시면서 의견이 어떠실까요? 네, 다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네. 일단은 지금 섹터별로 봤을 때 조금 강하게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은 좀 화장품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즉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예전에 리오프닝이 엔더믹으로 전환을 할 때 이미 의류나 이런 쪽들은 좀 소비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선반영이 된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들에 이어서 화장품 섹터까지 좀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AI의 답변이 거의 다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살펴야 될 부분들은 리오프닝과 중국 쪽, 특히나 미국이라던가 이런 쪽보다 중국의 매출이 어떻게 호전이 되는지 이런 상황들이 아마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더 영향을 크게 미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한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의 온기도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인데요. F&F가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호텔 신라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나왔는데요. 면세 부문에서 이익이 개선이 되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리오프닝 관련된 주가들 좀 궁금한데요. 보시면 지금 F&F 1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분기와 또 이제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의류 쪽에서 사실상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더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이 극히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F&F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을 거의 3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성장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한 업체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업체들 좀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OEM 업체가 되었건 아니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건 간에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에서 30% 정도의 역성장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분기에는 있을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의료주 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 쪽에 그동안의 폐쇄적인 정책들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그 전까지는 사실상 좀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미 팬데믹에서 엔더믹으로 전환을 할 때 우리가 중저가 이런 의류에 대해서 소비가 먼저 일어난 이후에 그 이후로는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현실화되면서 다른 쪽, 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없는 소비들에 대해서 약간 보복 소비가 의류 쪽이라던가 신발 이런 쪽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우리가 의류주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좀 기업은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 노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류주 중에서도 하나를 좀 꼽아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압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모든 섹터가 다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보셨던 F&F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으로 영업이익률을 30%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과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류주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근에 한중 관계에는 냉기가 좀 흐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 조정은 좀 불가피할까요? 네,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조정을 이미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종목들 흐름 보았을 때 아까 제가 화장품이 리오프닝에서 가장 먼저 끌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들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이 7%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리오프닝 섹터에서 가장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금요일에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던 호텔신라 이쪽이 또 면세점과 관계가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따이공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보따리상이죠. 그런 쪽들과 실적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실적들이 호전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에다가 여행이라던가 레저 부문은 사실상 비수기였습니다. 1분기가요. 근데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폐쇄 정책에서 리오프닝으로 전환을 하고 내수 부양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런 여행과 레저 부문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실적들이 호텔신라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이고요. 더 고무적인 것은 중국 쪽이에요.
결국은 미국이나 해외 그리고 국내 이런 쪽들이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연결된 그리고 바로 우리 근처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매출들이 크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주말 동안에 나온 거 보면은 중국 쪽에 어떤 여행지 같은데 화장실 바닥에서 밤을 새우고 지새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중국 내에서도 억눌렸던 소비들이 여행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수요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아웃바운드 이런 쪽까지 같이 살아나면서 일단은 호텔 신라의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이공과 관련해서도 또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여행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호텔 신라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수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K 패션 기업이 현지 시장 공략에 열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K 패션 관련주에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주 섹터별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근데 K 패션 쪽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류 쪽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약간 한정적으로 기업을 선별해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1분기 아까 실적은 대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F&F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역성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마이너스 15에서 30%까지도 실적이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한번 꺾이고 나중에는 괜찮아질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 노출 의존도가 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1분기에 중국의 의류 관련된 소매 판매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리오프닝 그리고 중국의 폐쇄 정책, 코로나 그동안에 제로 정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좀 폐쇄적인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여행 갈 준비를 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죠? 의류라던가 이런 것들부터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는 일단 글로벌 리오프닝 본격이 실시가 되면서 기소비가 의류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 사고서 끝나느냐 그리고 중저가 의류로만 살 것이냐를 탈피해서 더욱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브랜드들 그리고 MLB라던가 이런 쪽에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F&F 같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반복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매장을 급격하게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브랜드의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소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동안에 나쁜 실적을 기록해왔던 업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좋아지기보다는 꾸준하게 잘해왔던 업체들 그리고 잠깐 꺾였지만 소비자들의 충성도나 로열티가 높은 기업들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F&F 같이 충성도가 좀 높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F&F를 비롯해서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섹터별로 좀 짚어주셨는데요. F&F를 제외하고는 역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중국과 많이 맞닿아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방한과 관련된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 장관이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 정부의 원팀 코리아 수주 지원단이 사우디를 찾은 지 6개월 만에 다시 방한을 해주는 겁니다. 앞서서 사우디발 호재가 관련 섹터를 견인을 했는데요. 오늘장 섹터별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네옴시티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섹터를 찾으실 때 섹터 검색에서 네옴이라는 글자를 치면은 종목들이 쭈르륵 나오게 돼 있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도 JNK 히터라는 종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윗꼬리가 달리고는 있지만 11%에 달하는 상승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이제 아무래도 사우디와의 수소 협력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종목이 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어떤 자원
이런 쪽들과 더불어서 건설 같은 쪽들도 같이 연관이 돼 있고요. 엔터 쪽들도 지금 종목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건설과 관련돼서는 유신이라는 종목 8%대, 그리고 성신 양회도 5%가 넘는 이런 흐름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네옴시티 하나만 가지고 이 종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이 일정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미글로벌 가장 대표적인 네옴시티 관련주였죠. 그것도 오늘은 5.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SM이라던가 SM CNC,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같이 엔터와 관련된 종목들도 사우디와 관련된 일정으로 같이 좀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통물류부 장관이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섹터들 호재를 받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와 건설 관련주 또 엔터주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저 엔터주들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또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국토부는요, 오는 9일에 열리는 로드쇼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도로 분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우디가 네옴시티라는 걸 표방을 하고 있는데 최첨단 도시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걸맞는 인프라들이 최첨단으로 같이 들어간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 협약 부분이 도로 분야 그리고 미래형 모빌리티 쪽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을 제가 기아의 PBV라고 해서 목적형 미래형 모빌리티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아가 그 공장에 첫 삽을 떴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모트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의 내장 이런 쪽 제조를 하고 있는 옵션 제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넥티드카나 스마트카,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율주행의 근간이 되고 있는 에이더스 이런 쪽들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던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의 카플레이 인증을 보유한 AR, VR과 접목된 이런 시스템, 커넥티드카 시스템을 또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모빌리티 내에서 우리가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장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음성 인식으로 명령을 하겠죠. 부산까지 데려다 줘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단계가 자율주행 4단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소비자의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차량들 이런 것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트렉스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아가 지금 공장에 첫 삽을 뜬 만큼 이건 세계 최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가 공장에 첫 삽을 떴다라고 굉장히 의미 있게 짚어주셨는데요. 모트렉스 한번 짚어보시고요. 모트렉스 자율주행과도 관련된 종목인 만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편 또 사우디는요,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탈피를 하기 위해서 비전 2030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로드쇼에서 MOU 외에는 어떤 논의들이 오갈 예정인지도 궁금하고요. 관련 섹터엔 또 어떤 게 있을지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세요. 네,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이제 석유에 기반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경제 체제로 인해서 지금은 약간 트렌드와 맞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그리고 전기차 이런 쪽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에너지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발전 단가, 우리가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석유, 화학 이런 쪽의 발전과 아직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을 할수록 그런 단가들의 괴리는 점점 좁혀져서 어느 순간에서는 석유, 화학 발전의 단가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의 발전 단가가 같아지거나 오히려 신재생 쪽이 더 싸지는 이런 순간이 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우디에서도 이런 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런 석유 자원이라는 걸 가지고 국가를 계속적으로 영속을 해나가기에는 부담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영기업인 아람코를 기업 공개를 하면서 이런 쪽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져 있죠. 그런데다가 이걸로 마련된 3조 달러 수준의 공공투자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뇌수 투자라던가 네옴시티
같이 향후에 더욱더 다변화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 영역들을 만들고 있고요. 제조업 같은 것들은 근간 기술이라던가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하지만 관광 산업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도 굉장히 열을 올려서 이런 네옴시티 조성하는 게 단지 내수의 내국인만을 위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관광으로 전부 다 연결을 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수 투자를 증진시키고 국내의 창업 활동을 또 지원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비석유 부문의 국가 수입을 6배로 증진을 하겠다라고 2030 비전에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석유는 이제 좀 시대가 지났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만큼 사우디아라비아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종목들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엔터주에도 조금 관심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수 부문에도 집중을 하면서 6배 정도 비석유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비전을 밝힌 만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차장님. 네. 지금 중국발에서 훈풍이 불어왔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훈풍이 불어왔는데 네. 이 두 가지 훈풍 중에서 어디가 조금 더 탑픽 종목에 가까울까요? 글쎄요. 일단은 사우디 쪽도 뭐 무시할 만한 섹터는 아닌데 이미 사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미글로벌 여러분들 차트 열어보시면은 다들 기대감으로 실적이 바로바로 연동되는 건 아닌데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올랐다가 주가는 꺾여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의 리오프닝, 아까 제가 다른 나라들 다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업체가 중국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아마 의료 섹터나 이런 리오프닝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업체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FNF라는 기업을 탑픽으로 좀 꼽고 싶고요. FNF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업체들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 혼자만 실적 성장의 레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중국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에서 MLB라는 브랜드의 막강한 파워 그리고 매장 수의 증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강해지는 브랜드 지배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모자 같은 것들을 하나 산다고 해서 이 브랜드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거 사야지라고 다른 브랜드로 눈을 안 돌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브랜드에서 2개, 3개, 4개 계속 구매하는 패턴들이 이어질 만큼 브랜드의 강한 충성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중국의 한정된 인원이 아니라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점점 더 많은 인구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 이런 브랜드의 파워를 좀 입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NF를 최선호 주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관 사장님께서는 사우디보단 중국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는데요. 앞서서 언급을 계속 해주셨던 FNF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중국발 리오프닝 수혜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이 조금 역성장을 할 때 FNF만큼은 계속해서 30%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지금 매수가는 12만 원, 목표 주가는 19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관련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서 투자 전략 계속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 그리고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수익으로까지 연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선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수의 시선으로 만나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제입니다.
5월 FOMC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까지 열리게 되죠. 임박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5월을 끝으로 고금리가 막을 내린다라고 볼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이번에 25bp 금리 인상 확률은 지금 현재 시간으로 9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은 3월 점도표의 그 정점에 도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번에는 FOMC에서 경제 전망이라든지 점도표가 발표가 되질 않기 때문에 네. FOMC 성명서 내용 그리고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뭐 주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이 좀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FOMC 성명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금융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그 내용들이 바뀌어 왔는데요. 이 때문에 5월 달에는 데이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상당히 완화되는 표현을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중단과 관련해서 보다 명확한 표현을 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 특히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다음 주 10일 날 발표되는 물가지표에 따라서 주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그리고 환율시장이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미국에서는 FOMC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시장의 예상은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인데 지금 95%가 넘는 가능성으로 이렇게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주목을 해보시고요. 이어서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하반기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발표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연율을 기준으로 1.1% 플러스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하반기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 있을까요? 네, 애틀랜타 연은의 그 GDP 나우를 보면은 2분기 GDP 성장률은 1.7% 정도까지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발표 시점에서는 급속히 떨어지는 경향을 최근에 보여왔고요.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경기 후퇴라는 것은 그 개인들의 소비가 위축이 됨에 따른 후퇴지만 이번에 경기 후퇴와 관련해서는 기업 부분의 그 경기 악화가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오늘 발표됐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그 파산으로 인해서 미국 금융시장 쪽에서는 기업들의 대출과 관련된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고요. 또 개인들의 연체율이 급속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3,000명을 고용을 했지만 현재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3,200명의 고용 해고를 오늘 발표했는데 많은 IT 기업들이 추가적인 고용 해고가 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대출 이율이 무려 2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하반기에 개인 소비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IT와 관련된 대기업들, 금융기관들의 고용회가 언제 멈추는지 또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경기가 다소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시점도 이제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반기에 경기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은행발 이슈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이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이 악재가 아직까지는 좀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소장님,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또 주요 매체들은요,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네, 일부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월 경기 바닥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 건설 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최강 경기죠. NAHB 그 주택 그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뉴욕 연은의 제조업 체감 지수 그리고 4월 그 종합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실제
바닥을 쳤다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기업들의 고용 해고가 어느 정도 끝나야 되고요. 또 세계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IT와 관련된 경기는 여전히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의 실리콘 그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뭐 또한 그 중국의 4월 PMI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선을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1년 뒤의 경기 후퇴 확률은 57.8로다가 지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또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1년 뒤에 경기 침체 확률 같은 경우는 65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발 신용 불안 문제가 커지고는 있지만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동안에 연준이 금리를 일찌감치 많이 올렸기 때문에 실탄이 있다는 측면에서 FRB라든지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찾아오는 경기 후퇴도 연착륙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일단은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주요 매체들이 50에서 60%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피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착륙 가능성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인 상하이 국제 모터쇼가 지난주에 폐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신형 전기차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중국의 전기차 성장률이 좀 무서울 정도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모터쇼 중에 하나인 상하이 그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의 그 전쟁터였고요.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서 새로운 그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신차들을 대거 출시를 했습니다. 뭐 회장님 차로 유명한 마흐바흐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출시를 했고요. BMW 같은 경우에는 전 부스를 전기차로 채울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파사라든지 엘란트라 N 같은 전기차를 발표를 했고요. 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데요. 여기를 보면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그 프리미엄급 차가 있고요. 중저가를 중심으로 한 BYD 차로 양분이 되는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급을 지향하기 위해서 고성능, 고기능의 차를 대량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 BYD가 발표한 그 전기 그 스포츠카인 U9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불과 2초에 불과하고요. 판매 가격도 1억 9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정도로 고급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SUV도 출시를 했는데요. UA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무려 2억 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장을 노리고 BYD가 만들고 있는 4인승 소형 그 전기 자동차인 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4천만 원대 정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긴장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상하이 국제 모터쇼에서는 전기차의 전쟁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꽤나 유명한 차들이죠. 벤츠와 BMW에서도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역시도 저렴하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프리미엄급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2020년대 들어서 중국의 완성차 성장이 좀 대단합니다. 머지않아서 중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패권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는 800만 대 정도가 되고요. 중국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매년 540만 대 이상이 판매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내연기관 쪽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기술 격차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내수 시장 지향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
보니까 갈라파고스형의 그 모델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전기 자동차는 아예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서 현재에 맞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품질 개선을 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중국 자동차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공장을 건설하고 또 공장을 건설하면 기술 이전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술 그 습득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니켈이라든지 그리고 그 리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은 60에서 한 70% 정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차 시장의 그 전기 자동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시장의 내연 기관차보다는 전기차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그의 구미에 맞춰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자동차 대국인 중국에서는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세계 최초로 약 10개 도시에서 택시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IT와 자동차의 융합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배차 기업인 그 디디 그리고 BAT라고 해서 그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텐센트가 상당히 무서운데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서 3월 17일부터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60제곱킬로미터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만 앞으로는 500km제곱미터까지도 좀 확대가 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는 레벨 5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도입이 되고요. 2030년에는 자율주행 그 레벨 6까지 도달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의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는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주식시장의 테마주들도 이제 서서히 옮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전기차 시장 이제는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력 수준은 세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왔을까요? 네, 현재 중국의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기술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는데요. 현재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그 레벨 3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레벨 4죠. 자동차 운전하는 가운데 식사를 한다든지 PC를 본다든지 독서를 할 수 있는 레벨 4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요. 기술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용화에도 많이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센서 기술 부분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비싼데요. 아파치 헬기의 그 롱보 레이더, 초코파이어 같은 형태가 자동차의 앞 범퍼 앞에 설치가 되는데 이 센서가 하나당 가격이 무려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화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레벨 4 단계 진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레벨 5와 관련돼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완전한 그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것들, 특히 날씨 구애받지 않고 80km 이상 달리는 부분들은 여전히 그 시기상 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의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레벨 3 정도의 기술력인데 레벨 4와 5까지 올라가기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직은 기술력이 조금 미비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요,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가 중국 자동차보다 상당히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텔리전스 콕핏, 그러니까 자동차의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기능인데요. 우리나라처럼 컨버전스 융합에 뛰어난 민족도 없고요. 또 멀티
멀티 스크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일을 시연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마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 하면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3D라든지 멀티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제공이 돼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LG 이노텍이 있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그 무선 통신과 관련된 보안 기술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는 테슬라에게 납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또 모트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KC 같은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기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고점에서 여러 가지 그 주가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분위기가 좀 탄다면은 이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적인 면과 거기에 더해서 융합과 관련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짚어볼 만한 종목군으로 보셨던 게 카메라 모듈과 관련한 종목들이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